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션의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번역학 교수로 계시는 신정수 선생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식구들이 이 세션에 많이 몰렸군요.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자료정보화실인가요? 네. 자료정보화 실장을 맡고 계신 양성진 박사님.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학회 준비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성균관대학의 송호빈 선생님. 네, 세 분께서 오늘 마지막 세션의 새 발표에 대해서 토론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발표에서도 제가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도 역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네, 먼저 발표는 늦게 오셔서 제일 늦게 하셨습니다만 순서상 앞에 있는 유정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신정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은 5분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정수입니다. 제가 디지털 인문학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유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어떤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는 이제 국제학부에 계시겠지만 이제 곧 고려대학교에서 문학 랩을 세워서 소장님이 되신다면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한국 한문학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인문학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그런 테마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 발표물을 완성을 하면은 어떤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 테마, 한문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프랭코 모레티가 저는 이런 쪽의 선두 주제라는 걸 듣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유럽 근대 소설의 어떤 전문가이고 뛰어난 이론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공포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되게 난해한 이론가이기도 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 발표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근대 소설을 분석하려면은 어떤 방법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한 고민의 산물로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시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의견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분야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구조주의가 이제 휩쓸 어떤 유행처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구조주의가 디지털 인문학과 많이 다른 것 같지만 하지만 어떤 자료 축적, 어떤 대상 텍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 혹은 새로운 어떤 진리 같은 것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조주의 성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디지털 인문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찬반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50년, 100년 뒤에도 여전히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찬반 이론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거창한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최소한 이제 자기 속에서 파묻혔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하면은 그런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자기 지식이 좁아가지고 몰랐던 것들을 밝혀내는데 어떤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교학자 조나단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조나단 스미스는 이제 모든 비교를 하는 과정에는 주술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비교 연구를 뭐 고립적, 백과사전적, 형태론적, 진화론적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고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형태론에다가 역사적 관점을 좀 이렇게 융합시키면은 바람직한 비교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해석인데 이제 형태론을 어떤 디지털 접근이라고 보고 역사적 관점을 인문학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적절한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밖에서 말씀하시나 했더니 요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돌아있어서 몰랐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양창진 실장님, 네, 그 양원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이크가 없어요. 예, 한국 수학연구원 양창진입니다. 저는 이제 저 연구원에서 주로 자료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를 위한 기초 데이터가 많이 구축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기초 데이터를 축적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양원석 선생님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면도 이제 있고 해서 제 경험 중심으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정본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데이터, 어떤 글자를 정본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글자로 이제 입력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특히 저는 인명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문헌에 쓰인 대로 그대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무슨 소리냐, 이 표준자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평평하게 대립합니다. 일반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여기 172페이지에 간단히 묘사했는데 이를테면 신자, 성씨, 삼가할 신자를 성씨로 쓰는 경우에 상당수 책에는 간단히 이 약자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디지털 데이터 입력할 때는 삼가할 신자 정자체를 표시합니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어서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경우에 주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디지털 인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기인데 디지털로 입력해 놓은 자료가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이 각각 자료 유형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 한계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기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유권 정책에 따른데 이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또는 각각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저작권적인 제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어떤 이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이 상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당장 연구에 활용할 때 연구에 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좀 실질적인 문제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호빈 선생님. 네. 예,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호빈입니다.
그 토론문을 좀 요약해가면서 있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순일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일본 주요 고전적 소장기관의 자료 디지털화 그 현황을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2장에서 소개해주신 디지털 컬렉션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또한 연구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고전적 자체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국립국회 도서관 인문 링크집 그리고 그 돼지코레 가운데 이시노마키 일일신문 등 이런 것들을 디지털 컬렉션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후자의 경우에는 단지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물, 일본어로 모노라고 보통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물로서의 질을 각별히 여기고 보존 관리해온 전통과 그리고 한국, 중국에 비해서 건자본, 절첩장, 필사본 등 선장본이나 판본 이외의 달리 말하면 비규격화, 비표준화된 문헌이 전근대의 끝자락까지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 향유되어 온 일본의 특유의 문화가 저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읽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그 지난 7월에 학술 워크숍자 도쿄에 갔다가 자유시간에 그 국립국회 도서관의 돼지코레 가운데서 그 디지털화 자료 송신 서비스를 사용해봤습니다. 그 사용해본 그 장소는 그 동격도립 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겪는 절차라는 것은 어떤 도서관의 폐가실에서 사서를 통해서 책을 열람하고 복사를 신청하는 절차보다 오히려 더 복잡한 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차 검색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자료의 존재를 특히 잡지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커다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 부분에서는 그 자료의 제공보다는 자료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국문학자료연구관에서 제공하는 개방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일본의 경우에 일종의 어떤 가독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일본 특유의 이렇게 정착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의 경험이라든지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은 생략하고 2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맺은말에서 국문학자와 디지털 기술자의 부단한 소통과 장기 지속적인 협력, 테이블의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동양문고에서 공부하고 일을 할 때 동양문고라는 그 전문가, 인문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그쪽에 전속 계약처럼 맺고 있는 그 전문 업체인 인포마주라는 회사 사이의 어떤 안정적인 협업 관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업체 직원들이 업무 분야라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본 서지학, 문헌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자와 디지털 기술자가 그 서로의 분야에 대해 상호 이해와 소양을 갖추고 장기적 안정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혹은 우리나라의 사례라든지 혹은 이에 대해 또 선생님의 추가적인 견해가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도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과 인문학 자료 전산화의 이슈들이 지금 엉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 1번 발표와 2, 3번 발표 이렇게 크게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신정수 선생님은 유정민 선생님께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모범 답안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유정민 선생님 어떤 답안을 갖고 계신지. 예, 신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문을 굉장히 늦게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제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서요. 네, 지난 학기에 고대 대학원에서 그 한국문학 수업을 했었는데요. 약간 비교문학적인 수업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세계문학이었습니다. 요즘에 월드리터처를 많이 보는데 제 발표문에 아까 잠깐 나왔던 데이비드 안몰 씨가 얘기를 할 때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은 한 동물에 있는 두 개의 머리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문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우리 것, 한자로 쓰여진 고고학적인 것으로 많이 보고 사실 언어의 특이성이 있고 민족적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을 써서 세계문학적인 지평에서 한국 문학을 바라볼 수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레티와 그 문학 실험실에서 하는 많은 고민들을 공감하고 그런 모든 고민들은 한국 문학과 한국 한문학을 바라볼 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어느 정도 더 사실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영향이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고대 내에서도 저는 연구 교수지만 비정규직입니다만 집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민연에서 굉장히 그 문화지도 사업을 했었죠. 지금 중단이 되었고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지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해서 그 좌표를 찾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것들,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구지연 선생님이 표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리퍼블릭 레터스 그 문해공화국의 작업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작업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들은 역사적인 문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치적인 국가적인 경계로서 우리나라의 민족문학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새롭게 문화지도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문학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또는 좀 더 섹스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연행로뿐만 아니라 많이 되고 있죠. 정민 선생님께서 문해공학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텍스트의 유통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리퍼블릭 레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 한자어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정치하게 또 문학 연구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가의 모델은 선생님을 막 쪼르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 준비를 하면서 모레티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스탠포드에 만나러. 그래서 세미나에 한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를 하고 포닥을 냈는데 저를 안 뽑아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대의 랩을 만들어주시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로 발전을 시켜서 모레티를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교수님과 같이.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자가 박수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신명수 선생님은 사실은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학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유정민 선생님의 그 발표도 발표지만은 이 백한규 선생님에서 발표를 둘러싼 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미래의 이 번역학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보건대 견고하게 이 아날로그적 입장을 견지하신 분이셔가지고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거들고 싶은 것은 구조주의라든지 형태론이라든지 이러한 이 문학 이론이나 방법론이 곧 디지털 인문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떠한 방법을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이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주의는 한때의 뭐 유행일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디지털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가면 그것을 오용하지 않고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데 쓸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과제로 남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창진 선생님께서 저 실제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양원석 선생님께 중국의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한 질문을 앞에 제가 엮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사료의 전산화와 이 디지털 인문학을 아주 명료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하고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제 발표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도 저랑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신 건가요? 5번 주석에 선생님
작년에 쓰신 글을 인용했습니다. 아,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인지 아시죠? 우리 양 선생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양 선생은 지금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역대 인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총 거의 20만 건에 달하는 그 아주 큰 규모의 이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저쪽에 이재욱 선생 계시네요. 이번에 전환학회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 같이 우리 고전 인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 이체자 한자를 인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기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데, 좀 선생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삐딱하게 앉아요. 네,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후배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한테 양원석 선배님 깨트림, 양자를 제가 나무목에 주역할 때 역자를 쓰는데, 이 친구가 헷갈린 거예요. 나무목은 들어갔는데 양자는 양창진 선생님처럼 들보량자가 많아서 나무목에다 들보량자를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만약에 시대가 흘러서 그 판본만 하나 남아있었으면 제 이름은 아마 나무목의 들보량자로 인식이 됐을 겁니다. 제 이름의 원자는 삼수변의 으뜸원자인데요. 잘 안 쓰는 글자다 보니까 으뜸원자를 많이 써요. 만약에 그 자료만 남아있으면 제 이름의 원자도 후대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명 같은 경우에 문헌 그대로 적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정자 표준화를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찬반 문제가 있습니다. 인명은 또 더구나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화 정자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2000년 역사에서 진시황의 서동문 정책 이후로 당대 자양학도 있었고 청대 고종학까지 지속적으로 한자를 규범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어졌습니다. 즉 온갖 많은 지금 그 중화자인가요? 거기 그 10만자가 있는데 실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천자에서 10만자 정도, 나머지 다 이체자 혹은 뭐 오자, 파자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수록된 게 많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범화 정자를 시키는 작업을 해왔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운서나 자서들이 단순히 그 운을 기록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표준 자형을 제시하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표준화된 정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경학사에서 보면 청대 13경 교광기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소불파주란 말이 있죠. 소는 주석을, 그러니까 경주소에서 소는 주석을 넘지 깨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경전이다 보니까 경전의 신성성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3경 교광기를 쓴 완원도 판본 자체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 교감 내용을 기록해서 붙인 거였고, 예를 들면 시경에 음식 같은 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건 공자에서 하는 거 맞지 않아, 빼야 돼 라고 해서 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경학사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두고 후대의 교감이 이어지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그런 방식이라면 사실은 원전 그대로 아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존하는 게 나을 거고, 전자의 경우라면 표준에 대한 자형을 제시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논의됐던 학술사에 천년 이상 논의됐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런 문헌이 아니라 한자라는 부분이라면 저는 정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질문에서 이 신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판본 교감인 경우는 원본이 하나인 경우는 사실은 교감할 필요는 없죠. 여러 판본이 있고 그 판본과 또 간접된 자료들을 가지고 나서 완전한 정본을 만드는 작업이 교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자를 찾아내서 그 교감을 해서 이게 정자라고 잡아내는 작업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판본이 하나라면 굳이 교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였다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북경사범대에서 하는 이 작업들은 사실은 이 허철 선생님이 잘 아는 주영 교수가 하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그 논문 전체를 사실은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 요약문만 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경사범대는 중국 국가 사업으로 한자 규범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학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자의 정자를 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쪽에서 정자에도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저작권 정책 문제인데 저작권은 사실은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그러니까 중앙연구원의 역사언어연구소에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써 있습니다. 동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나는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인해서 보내주면 바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상업적 그 동의서의 내용은 상업적 활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사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특히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자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작권 정책은 또 특히 과거의 문헌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재가공한 것에 대한 저작권도 필요하긴 한데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좀 무상 공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생활한자 교재 만들 때 소학당에서 자영을 그냥 가져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와서 지금 상당히 찔리는데요. 마침 다음 달에 중앙연구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거 한번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대만에서 저작권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쉬는 시간에 김바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 논문에 목차에 보면은 대만의 수의 인문학과 중국의 고적 숫자화라는 것이 마치 대칭이 되어서 같은 개념으로 쓰인 걸로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만 거 한참 정리하다가 중국 건 시간이 없어서 제 주관으로 고적 전산화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쪽만 정리한 건데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에 대응되는 말은 대만에서 수의 인문학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대륙에서는 숫자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김바로 선생님의 블로그를 찾아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축하드리고요. 정말 세상이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산화, 자료 전산화와 디지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 주석에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정의나 개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즉 소통, 아까 말씀하셨던 협업, 그 다음에 소통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대만 거를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뭐 중앙연구원의 코퍼스나 은주 청동기 자료교 같은 경우 특히 청동기 자료교는 문사철, 고고사학, 문자 연구자들이 중심이 됐긴 했습니다만 문사철, 고고학, 사학, 미술, 지리, 뭐 인공지능 온갖 학문 분야가 다 달려들어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수학당도 문자 성문화 기본이 되긴 하지만 그 주석에 달린 것들은 경학 연구자들 그 다음에 그 시대적 변천으로 제시한 것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인문학자를 전산화에 대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감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만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이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양원수 선생님하고 정순일 선생님의 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중국, 일본의 많은 상황들을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 정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양수님 신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좀 보충한다면은 그 선생님도 뭐 양원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문자 통일의 전통이 있어 왔는데 디지털 코드를 제정하는 데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JK 아이디오그래프스라고 해가지고 한중일이 다 그 ISO 표준 한자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배경이 대만은 그 이전에 빅5라고 해가지고 민간 5개 대형 컴퓨터 회사들이 모여서 그 표준 코드를 정했죠. 민간에서 정한 것이 그 국가적으로 쓰였는데 그때 사실은 말은 자유통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수가 다르거나 그런 것들은 이걸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사용 통일을 해서 이미 통일된 그런 글자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그 CJK 아이디오그래프스가 나오기 전에 그 베이직한 국가 코드가 GB였는데 GB를 할 때 국가위원회에서 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표준화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가 무슨 저기 손수변에 있고 나무목변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중국이 이렇게 엄격하게 자형 통일을 해간 데 비해서 일본은 예전부터 글자를 좀 더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쓰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는 또 일제시대를 겪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식 이체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정자하고 같이 쓰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리 노력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 이 전자출판 업계에서 쓰는 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IRG를 이것이 한국 한자다라고 해가지고 국제표준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냉대를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은 뭐 저기 허철 스님께서 그런 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초기에 그런 한자를 잘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보학하던 사람들이 IRG 대표위원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가 국가표준 코드 4888자라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중에 268자가 똑같은 글자더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글자를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 국제표준기구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준 연구원에서 그 한자 코드 KSC 5601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 다른 것들을 다른 글자로 취급해가지고서 이중 삼중으로 된 말하자면 오양 리자가 리자로도 들어가고 이자로도 들어가는 그런 이중으로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글자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완전히 자연이 똑같은 게 이제 그 268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새로운 글자들을 더 이제자를 가져가도 굉장히 푸대접 받고 안 넣어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선배 IRG 위원들이 애국심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더 많은 이형자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더 혼란의 여지가 또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해법을 이미 이전에 미 국회 도서관의 그 CJK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미 국회 도서관에서는 약 동양서, 한국, 중국, 일본의 이 한적 데이터들을 목록을 만들기 위한 한자 코드 약 15,000자를 정의하면서 3바이트 코드를 정했는데요. 그중 2바이트는 모든 이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두 10개의 이체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형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런 글자로 통일될 수 있다 그러면 모두 2바이트 코드는 동일한 코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3바이트째에는 이체자 발견순으로 1년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최대 그 당시 CJK 그 마지막 버전 국회 도서관 CJK의 마지막 버전에서는 이체자가 모두 7개까지 등록된 게 제일 많은 그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표기된 형태를 볼 때에는 3바이트로 검색하고 3바이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위주로 데이터의 의미별로 검색할 때는 앞에 2바이트만 검색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을 썼는데 그 ISO 표준 코드가 정해지면서 그러한 좀 선진적인 이 노력이 싹 무시가 됐습니다. 그냥 한중일 삼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를 서로 이제 이 타협하고 양보해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이런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좋은 해법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죠. 꼭 이런 것 긍정적으로는 발전하지는 않고 정보학도 퇴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양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자면 아까 그 정보나의 문제에서 다뤘던 것처럼 텍스트의 이중화 내지는 텍스트를 다방면으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것이 이제 이름 문제뿐 아니라 이 텍스트 문제로 가게 되게 되면은 딱 한 글자로 정해지는다면은 이 정보나의 필요성조차 없는 건데 그것이 여러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글자를 같이 취급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인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런 교감 정보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검색할 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걸 불편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은 같은 성씨인데 같은 본관 같은 성씨인데 네. 한자가 다르게 표기하는
그런 그 성씨들이 많거든요. 네. 거창 CC 같은 경우 사례고 뭐 제주고치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분명 본과는 같은 성씨고 같은 족보에 있는데 네. 등본에 어떻게 등록하는 누가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표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존중하는 이런 기록법도 반영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현재까지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그건 좀 더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순일 선생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송호비 선생님 좋은 그 질문과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외롭고 이런 그 평면적인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구가 학술적으로 굉장히 그 고뇌를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들 이제 저 같은 분들만 모이셔서 너무 마음도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김바로 선생님 글도 인용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박사학위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조금 네거티브하게 썼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차별성을 위해서 썼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즉 이제 국립국회도서관을 직접 내방하는 것과 예를 들면 일본 국내의 여러 대학 혹은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송신 서비스를 받는 것 이제 별 차이 없더라 혹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과도기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불만도 약간 느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도립중앙도서관을 가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게 제 기억에 아마 미나미 아자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 국립국회도서관은 이제 나가타초라고 국회가 있는 동네에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냥 국회도서관 가서 좀 하거나 내가 좀 실물을 보고 직접 복사할 걸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석 이제 34번 거기 이제 도서관 송신 참가관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주소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참가하고 있는 관이 북쪽에서는 홋카이도부터 남쪽에는 오키나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의 예를 들면 와카나이라고 하는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경을 가지 않고 이 서비스를 받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즉 이 인문학자와 디지털 기술자의 어떤 좋은 협력 사례를 좀 알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좀 다이얼로그를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제가 10월 14일에 제가 총무로 있는 일본사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마다 쿠미코라고 하는 그 NDL 국회도서관 사서가 이제 발표자, 고대사 연구자이기도 해서 발표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14일에 토요일에 학회를 하고 15일에 제가 제 거금을 들여서 경주까지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 상경하는 열차 안에서 이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하마다상이 마침 국회도서관 사서니까 이런 발표를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어떤 걸 얘기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네가 왜 그런 거 발표해? 나 시간 많은데 내가 이제 발표해도 되는데 그게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학회 사정을 잘 모르고 너무 이제 순수한 나머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진짜 전문가들한테 실제적인 경험을 좀 청취를 하면 선생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 고대사를 연구를 하지만은 분야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동아시아 해역사를 공부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그걸 해역 아시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일본 학계의 그 해역 아시아사 연구에서 60년대, 70년대생 연구자가 폭발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구의 질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제가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월간입니까 형은?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이제 오픈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대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대외관계사다 보니까 일본 것도 활용하지만은 그 중국 대만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선악들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질적으로도 좀 담보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이걸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저도 열심히 이제 그 일본말로 콧소리 몰래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대사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그 동경대 출신의 그 국제 일본 문화센터입니다. 니츠분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수로 계시는 쿠라모토 카지로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서기를 위시한 그 육국사라고 하는 일본 정사가 있는데 그 쉴 때마다 그거를 타이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유포본을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셈인데 아마 다들 쓰고 있을 텐데 그걸 쿠라모토 선생님 한지를 모르고 이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그런 어떤 뭐랄까 디지털에 관심이 있는 인문학자가 있으면 또 그런 의외의 성과도 있고 또 의외로 또 후학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울린 거는 시간이 좀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성호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정순일 선생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문제, 그 지속적 협업 관계,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견고한 협업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민간 기업에 있을 때에는 그런 몇몇 국가기관들과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울 시스템에 있으면서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적어도 5년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데이터 그쪽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단행본 학위 논문 문헌 자료를 최초로 시드롬으로 만들고 온라인 웹 서비스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폭적인 그 기관의 신뢰가 있지 않았으면 어려웠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일들을 했었고요. 그 한편으로서의 어떤 그 공공성, 공정성과 객관화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기관을 우리는 사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각 기관의 이러한 정보화 부분들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이 전문적인 파트너들은 전부 한 번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는 안 하기를 작정하고 그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지식정보화 사업 이런 것이 활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나름대로 한 번 하면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데 그것을 2번 하는 기업이 참 드물었고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해 가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국내에서는 전혀 없고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혐의를 받을까봐 기관에서는 의도적으로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이 호신책인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그 디지털 부분의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전문성을 갖고 그 파트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기업이 거의 안 남았다. 세면 하나, 둘 될까 말까. 그리고 이제 거기도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기보다는 가격 경쟁에서 덤핑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기관의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것이 쉽게 개선될 걸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해법은 말하자면은 그 일을 발주하는 사람,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좀 더 개선된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식당에서 지금 밥을 막 씻고 있겠네요. 그래도 플로어에서
플로어에 질문이 하나가 없으면은 제가 보충만 좀 아, 네. 드려야 돼요. 예. 아까 중화자고 사업 얘기할 때 그 얘기인데요. 그 중국에서 요즘에 하는 거는 모든 판본을 교과목에서 정자화 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2번은 2번대로 원래 글자를 그대로 남깁니다. 남기고 거기다 매핑 탭을 또 만들어서 정자시킨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자 형태를 그대로 볼 거냐, 정자로 바뀐 걸 볼 거냐.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화자고 사업은 약 글자의 수가 14만 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유니코드 지금 쓰고 있는 게 8만 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의 지비코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인명영화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인명영화자는 우리가 ISO 개념을 안 씁니다. 한국의 인명영화자는 택만 코드를 따로 쓰고 있어서 외부로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요청을 해도 그 인명영화자, 중요 찍히는 글자, 그거는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고요. 대부분 인명영화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요가 많아서 모든 글자들을 다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쓰고 있는 거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자화된 개념, 표준자의 개념, 이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충, 그러니까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신 거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 선생님의 사실 임명한자의 부분은 그 이영자, 이체자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네네. 네, 네, 또 이거 저도 간단하게 보충하고 좀 요새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일본 경우 일본의 그 뭐랄까 일본 자료만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중국학 관계도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쓰고 있는 게 한적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고전서보다 또 더 유용한 게 뭐냐면 근데 진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불교의 대장경이라든지 도교문헌까지도 같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KANRIPO 원래는 뭐 레포지토리인데 일본 발음을 해갖고 그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출전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체자 문제인지 요거 처리가 안 돼서 어떤 경우는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타나는 게 있어서 글자를 여러 가지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는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 이동철 선생님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일본학 자료뿐 아니라 일본의 중국학 자료에 풍부한 그런 자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정보나 네, 같은 관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면 한국 자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중국학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자료를 다룰 때 아까 이제 국제적인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많이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주자학 관계 자료를 선정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한국 문헌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데 중국에서 아직 약하거든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 버전을 좀 잘못 읽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통보하는 게 그건 앞으로 네, 이제 마감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양원석 선생님께서 그 쓰신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중국의 팽복충 선생의 말을 인용해서 디지털 자료에 의존할 때 자료의 오인이나 오용에 따른 불확성의 위험을 경계를 하셨는데요.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저희 학생들이 문집 총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먼저 예전에 쓰여진 논문 속에서 무엇이 어디에 인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웬일인가 의아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권수를 잘못 적었다든지 내지는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거를 발견해서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인용 정보는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발견을 꽤 합니다. 사실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인이나 오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디지털도 역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또 오인이나 오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디지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학술적인 스칼라십을 훈련을 받았고 그걸 견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이 과신되어서도 안 되지만 부당한 오인을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